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몇 자리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 뭐 교육부 장관, 뭐 공정거래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 청문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제로 증인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김인석 총리 청문회부터 네. 김인석 총리도 결국 지금 총리가 되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총리 낙마되는 거 아니야라는 관측도 나오는 와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청문회 풍경은 여야가 채택한 증인들이 와서 증인 청문회 증인으로 증언도 하고 네.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또 파고 들어가는 국회의원, 주로 야당 의원들이죠. 야당 의원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 속에 그 후보자가 얼마나 부적격한지, 네.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이 자리에 가면 도저히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가는 일련의 그 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당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막 주장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그것과 증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 폭발력에서는 비교 불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 김인석 총리 청문회 때부터 증인 제로가 이어지더니 이번에도 지금 사실 이번에 새로 이제 남은 그 저 장관급 내지 장관 후보자 중에 압도적인 논란은 최규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 후보자의 이 청문회도 결국은 증인 제로 청문회가 됐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예. 민주당이 이 증인과 참고인을 제로로 만드는 수법이 아주 교묘한데 예. 전혀 연관성 없는 다른 사람을 같이 막 주장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저 작전이지만 야 우리 것도 안 들어주고 그럼 너희 것도 우리가 들어줄 수 없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수용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뭐 사임했습니다만 금거북이 논란이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그다음에 그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고 하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하자.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관계가 관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규진 후보자는 예. 그 사람은 전직 대통령 비하 논란, 음주운전 논란, 입시 비리 옹호 논란,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들을 지금, 그리고 뭐 그 논문 표절 논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라. 그렇죠. 이게 이배용하고 최규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장관급은 보통 청문회 하루 하는데 하루 하는 시간에서 그만큼 그냥 털어먹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 아무 의미 없는 논란으로. 당연히 국민의힘이 예. 이제 이배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논란하다가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없던 일로 하자. 우리 거 안 받아줘? 그럼 네 것도 안 받아줘. 자 그럼 증인 없이 가는 거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거 뭐라고 해야, 내다바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아리랑 치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 논란이 된 장관급, 특히 여기 이제 부총리급입니다만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의 권리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랑치기나 내다봐야 하듯이 소매치기 하듯이 그냥 가져가 버려서 가만 있어봐. 분명히 내 주머니에 최규진 후보자의 증인 그렇지. 잘못한 것 관련된 증인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 네. 이 총리 때부터 계속 김민석 총리 때부터 계속 소매치기 당하네?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내 눈앞에다가 이배용 흔들고 뭐 리박스쿨 관계자 흔들더니 뒤에 지갑 빼갔어요. 갑자기 지갑 빼간 거예요. 참. 이게 뭡니까 정말 옛날에 그 어느 이게 뭡니까 진짜.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돌아가신 저 누구셨죠 그게? 저 연세대 최아니 김동길 교수님. 김동길 교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저 평안도 사투리를 해야 딱 말맛이 나죠. 근데 이 최규진 장관 후보자도 그 전에 낭만 이진숙, 그 다른 이진숙이죠. 저 충남대 이진숙 후보자 못지않게 내지는 그보다 더 심하게, 저는 더 심한 것 같은데 예. 훨씬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 총괄 수장 자리에는 부적격한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저 소개해 주셨지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11.6을 무슨 탕탕절이라고 얘기했다든지, 음주운전도 이따가 좀 짚어보겠습니다만 음주운전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그것도 뭐 공개를 안 하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취재로 확인된 게 0.187. 0.187이면
이게 옛날에는 0.05가 면허 정지, 0.10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고 지금은 그게 더 엄격해서 0.03만 넘어도 면허 정지, 0.08만 넘어도 면허 취소인데 그럼 지금의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를 훨씬 상회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저 정도 그러니까 최규진 씨가 그 술 마시고 음주운했다. 지금쯤 발각이 만약 되면은 아마 벌금을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지 1,000만 원 않을까 이상 낼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게 예. 기사를 찾아도 이게 정확히 0.187 이게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건지 안 나와서 막 찾아보니까 예. 그 환상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강 성인 남자가 예. 뭔지 몇 시간 지났고 그걸 제가 그냥 이물에 넣었습니다. 한 70kg 정도의 성인 남자가 네. 술을 마신 후 한 4시간쯤 지났다고 가정하고 예. 쳐보니까 0.187이 나오려면 소주를 4병에서 5병. 네. 보통 사람은 걷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사실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라 예. 만취운전이에요. 만취운전. 그렇죠. 만취운전이에요. 예. 사람이 걷기도 힘든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사실은 얼마큼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에 갈 때까지 그냥 살인 흉기를 계속 흉기를 난사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이 당시에 최규진 씨의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적발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최규진의 목숨과 혹시 근데- 누가 됐을지 모르는 그렇죠. 피해자, 피해자. 잠재적 잠재적 피해자들 피해자를 저 목숨을 구한 겁니다. 목숨을 구해준 거죠. 0.187은 하여튼 그런 네. 음주운전했죠. 거기다가 이 양반이 옹호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방금 다뤘던 조국 선생을 비롯해서 뭐 안희정, 박원순 이런 사람들을 엄호하고 옹호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조국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 수사를 놓고 검찰이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검찰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도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교육 수장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 2021년에 남긴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나올 수 있지만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법은 온나무법이요. 어떤 놈은 만지고 지랄을 해도 멀쩡하고 이런 표현을 교육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 딱 할 때 그 옷 예. 시읒 받침 옷 치읓 받침이에요. 예. 어떤 놈은 만지고 지랄을 해도 멀쩡하고 어떤 놈은 근처에만 가도 옷이 올라 고생하고 오늘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온나무법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단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교육자로서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이거 본인이 교육감이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분의 SNS를 주목하고 읽을 거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면서 우리 교육감님이 저런 표현을 쓰는 거면 내가 평소에 기분 나쁘고 그러면 지랄한다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겠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직 교육감이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근데 이렇게 아주 과도한 선을 넘는 표현으로 옹호한 사람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성적 일탈을 저질러서 결국은 뭐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이미 됐거나 돼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던 누가 봐도 뭐 명백한 성적 일탈 내지 범죄에 이른 경우인데 여기도 그렇게 엄호한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이 입시비리 저지른 사람, 성적 일탈 저지른 사람을 저렇게 옹호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 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잖아요. 이건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교육총괄 수장이 갈 사람이 이 저지른 여러 가지 SNS에서의 그 선을 넘는 일탈로서는 심해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어떤 놈은 옷 근처에만 가서 옷이 올라 고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국 씨 옷 알러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논문 표절 논란이 심하게 일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서면 답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이랬는데 예.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해당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예. 야 기준 없으면 베껴. 그래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 머릿속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재적 접근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리포트를 쓴다든지 예. 학교 숙제를 할 때 AI한테 맡겨. 예.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AI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AI를 쓰면 안 돼라는 기준이 없으면 마음껏 베껴. 기준 없으니까 이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네요. 그런 셈이네요. 네. 그럼 인류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표절이야말로 가장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이거나 가장 저질러서는 안 될 반칙 아닙니까? 교육장관들은요 표절의 피흡자만 나오면 다 낙마됐어요. 예전에 낙마했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 아, 나 이런 걸 보고서 어떨 때는 이야 다른 건 몰라라. 이 사람은 아직도 일도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말로는 송구스럽다고 해놓고 딱 이어서 붙이는 말이 그때는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뭡니까 이런 비겁한 태도는. 맞습니다. 교육 장관 된다는 사람이 저렇게 표절을 하고 입시 비리 성적 일탈을 엄호하고 만취운전을 하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니까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증인 제로 만들고 좀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장관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장관 되면 앞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반칙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저는 아주 극명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최근 저 TV조선이 특종 기사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화가 협회에서 제명된 박재동 씨 그 단독 기사를 냈더군요. 예,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역시 또 교육감 3선이나 했으니까 교육감 시절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시절에 박재동 화백이라고 꽤 유명했던 시사 만화가가 있죠. 네. 이분이 미투 논란도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게 성적인 일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화가 협회에서도 제명된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를 교육청 강연자로 초청해서 최고 당시 교육청이 세종시 교육청이었던 최고 액수의 강연료 285만 원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예. 이게 미투에 의해서 성추행 사실이 발각되기 이전이었습니까? 이후였습니까? 이후였다는 게 문제죠. 아 이후에 이후였고 아니 정신 있는 짓을 한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후배 작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서 사과문 내고 잘못을 인정했고 예. 그러나 또 보도는 조금 잘못됐다면서 정정보도 소송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아 예. 만화가협회에서도 제명된 네. 그 이후에 이게 2018년의 일이었으니까요. 예. 그 이후에 그리고 이런 판결이 난 2년 뒤에 세종시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란 주제로 연단에 섰답니다. 예. 여기에 그걸 담당했던 실무부서 그러니까 교육청의 방침이었죠. 전 직원이 참석하라 공지를 올리고 유튜브 예. 생중계까지 했고 예. 당시 교육감이던 최교진 현 장관 후보자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의였다라고 후기까지 SNS에 남겼습니다. 네. 왜 그랬냐?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답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벗이랍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든다면 이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든 일탈을 했든 입시 비리를 저질렀든 내하고 마음이 통하면 나는 다 엄호할 수 있어. 나는 다 뭐 강연을 시켜서 돈도 줄 수 있어. 그러나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나는 끝까지 할 수 없어. 무슨 온나무에 옷이 올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쓰면서까지 배척한다. 이분인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아니 그냥 국회의원 출마하시라고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으시지 교육부 장관 되시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런 의혹들을 폭로해서 예.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놓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뭐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이 만화가 박재동 씨 못지않게 유명한 그런 문인들도 있고 맞습니다. 영화계 사람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연극계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많았죠. 예.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 본인이 인정한 다음에는 어디에도 공적인 자리는 사실은 본인들이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뭐 작품 활동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절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 사회적인 약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슨 무료 봉사 차원의 강연이라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아니고 교육청 전 직원 다 집결해 해놓고 300만 원 가까운 고액의 최고의 강연료를 주는 강연을 불러서 시킨다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가령 그 만화가 예. 박모 씨, 박재동 씨 이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령 박재동 씨가 뭐 지방자치단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뭐 칭찬도 받고 이러게 되면 이게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호소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구나. 거기서
사회적 어느 정도 정의가 제한적으로나 실현됐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텐데 네. 300만 원 가까운 강연료에 교육기관에 가서 전 직원 데려다 놓고 강연을 해? 아, 나의 시도는 부질없는 거였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공허한 메아리였구나. 나는 다시 또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가해자는 따뜻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최규진 씨는 이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을 가겠다는 신청을 무려 17번이나 했고 그중에 16번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은 대로 다 북한을 방문했다면 무려 16번이나 북한을 드나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양을 딛는 순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죠. 글쎄 저는 순환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다.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전 이 마지막 문장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런 거는 실정법 위반일 확률이 높은 그런 말들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만에서 최대 300만에 이른다고 하는 북한의 그 인민들이 굶어 김정일 체제에서 굶어 죽어서 네. 다 정말 먹질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을 굶겨 죽인 겁니다. 예. 당시에도 그 북한 최상위 지도체제는 호의호식하고 네. 핵무기 개발한다고 온갖 국방비에 돈을 쏟아 넣으면서 네.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에 쌀과 음식을 안 줘서 최소 100만 최대 300만이 굶어 죽은 이거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만 죽인 겁니까? 굶겨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해놓고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 굶어 죽은 북한 인민들에 대한 요만큼의 예의나 요만큼의 애도도 없습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평양의 대변인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걸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참 좋았다. 이런 분이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닌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떤 아동 문학가의 글에다가 고맙고 눈물이 난다라고 이제 그걸 공감을 표시하는 글을 썼다는데 그 글이 이런 내용이랍니다. 북녘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는 손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녹여 꽃받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 겁을 줄수록 우리는 더 깨끗한 맨살로 두 팔 벌리고 심장을 내미는 수밖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북한에서 핵무기로 협박하면은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웃고 서 있어라 이런 뜻 같아요. 아니 살면서 옆에 이웃이 아주 못된 이웃이어서 칼을 들이대면 거기다 배를 갖다 대서 그냥 알아서 찔기라는 겁니까? 이게 생존법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생존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살법 아닙니까 이거는? 더 많은 쌀을, 더 많은 약을, 더 많은 꽃을, 더 많은 사랑을 전진 배치한 미사일 발사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것만 이 전쟁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라를 갖다 바치면 전쟁은 안 일어나죠. 그렇죠. 굴종을 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죠. 항복하면 전쟁 안 네, 일어나요. 항복하고, 예,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죠. 예, 그것만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아동문학가의 글을 올리고 또 여기서도 또 눈물이 나시는데 이분 참 고맙고 눈물이 난다. 이분 눈물이 참 북한 관련해서 잘 나네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북한 방문 순환공항에 첫 발을 든승한 감동의 눈물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었다. 그다음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맨살로 가서 하는 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겠다. 고맙고 눈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해도 좋은지. 저는 절대 반대, 극력 반대입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지금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만취운전에 그다음 입시 비리 옹호, 성적 일탈한 사람들 거기다가 본인이 스스로 표절 여기다 이렇게 북한에 17번 승인 신청해서 16번이나 간 다음에 가서 감동의 눈물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100만에 300만 굶어 죽은 북한의 인민들 그 관련된 거를 저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잘 된 것 같아서 참 눈물이 기뻤다. 이런 얘기 말이 됩니까? 전 이 대목에서 제가 이걸 늘 복원하고 다니는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 연설 요 한 대목만 전 이건 언젠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한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도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동포 여러분, 평양 시민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던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그 가족의 아는 지인들, 친한 사람들이 말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왕조 김정일 왕조 때문에 굶어 죽고 정말 그렇게 뼈도 채 남지 않아서 그리고 심지어 인중을 먹게 되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속에 죽어간 자기 가족들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어려운 시절에도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일어서고자 했던 불굴의 용기라는 상찬을 바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했고 그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여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드리는 말씀도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금융위원장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저희가 방송 때 어지간하면은 이름 가지고 뭐 이렇게 희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분 이름이 또 묘하게도 이여관이에요. 예. 그런데 어찌되었든 금융위원장 후보자인데요. 이분이 재테크가 참 놀랄만합니다. 그때 우리 장동혁 당 대표가 되셨죠. 후보자 나왔을 때 우리 김광일 선배와 같은 과 선후배여서 이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경제학과 1년 후배 뭐 친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하여튼 뭐 언론인으로서 얘기할 건 해야죠. 금융위원장 후보자인데 해외에 나갔던 시기 때마다 재건축 앞둔 강남 노후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게 한 2차례 투자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을 갈아탄 건 이제 3차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노후 아파트에는 직접 거주하지 않고 소위 갭 투자 의혹 속에 현재 약 40억 원에 육박하는 강남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 관료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지낸 경제 관료로서 사실은 많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공직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사는 우리 시민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공감대를 갖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그 실거주 안 하고 하는 재건축 투기와 투자의 선상에 있는 그런 투자를 해서 지금 40억에 육박하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 더군다나 해외 파견을 정말 절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투기에 성공해서 지금 아주 강남에 떵떵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게 금융위원장이 될 분으로서 과연 적절한 그리고 어디 가도 당당한 행동이었느냐 처신이었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 있는 회사원들이 이제 해외 지사 파견 근무를 나가면 서울에나 또는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있던 집이 비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이면 3년, 뭐 5년이면 5년 비게 될 때 그러면 나는 이 집이 비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이제 나에게 재산이 증식되는 방향으로 이걸 운용할 수 있을까? 저는 자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시기를 했을 때 보면 과거 정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가 특히 이제 중앙정부 부서에 있는 공직자가 이게 특히 이제 재개발 예정 지역 이런데 예전에 딱지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서면 울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재개발한 다음에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거 철저하게 못하게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여관 후보자는 다만 딱지까지는 아니고 이제 재건축이 상당히 뭐 유력시되는 그런 강남 노후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본인은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에 들어가서 요새는 그거를 몸테크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를 산 다음에 거기 어쨌든 거주도 좀 하고 그래야 그 재건축에서의 투자를 아주 온전히 누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막 물도 새고 막 뭐 이상한 바퀴벌레 나와 하는 데라지만 가서 살면서 몸테크까지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이여관 후보자께서는 몸테크도 안 하셨고 노후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이제 새 아파트로 이렇게 전환돼서 재건축의 혜택만 이렇게 잘 누리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투자의 서사를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자 하여튼 40억대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2005년에 개포주공 3단지 때는 8년 만에 2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신축 아파트는 개포주공 1단지 58제곱미터를 사서 이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은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해외 나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건데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사다라고 김재섭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보기엔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옮겨가면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청자 여러분 고위공직을 맡은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주요 최고위직에 해당되는 공직에 오르려 할 때는 그 은퇴한 이후 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또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2억 원 이 금융위원장 후보 역시 무려 가지고 있는 직함이 제가 세다가 말았는데요. 명함이 한 서너 장 또는 뭐 경우에 있던 대여섯 장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여러 곳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벌어들인 돈이 또 6, 7억 원쯤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냐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원래 기재부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 유관돼 있는 매우 관련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일하는 흔적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2022년 5월 그때 퇴직한 이후로 최근까지 한 그러니까 3년여의 기간 동안에 그러네요. 총 6곳에 근무하면서 6억 2,662만 원의 근로소득을 발생시켰다. 꽤 큰 액수가 작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한 해에 한 2억여 원 그렇습니다. 소득을 올리는 거네요. 한 2억여 네. 원이고 네. 일단 요 기간에 사회이사가 3군데입니다. 이브로드캐스팅, LF, CJ 대한통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이사가 그렇게 이 급여가 많지는 않은데 네. LF 같은 경우 2023년 3월부터 물론 2년 6개월이긴 한데 1억 6천만 원. 네.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한 5개월인데 1억 2천만 원이 넘은 사회사로서는 조금 액수가 많긴 많아요. 사회이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특별 급료를 좀 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렇게 연 특히 1억이 넘는 를 받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이사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 네. 이사회 관련됐을 때 그래서 그 이사회 했을 때 일종의 뭐 거마비 내지는 막 그런 식으로 예. 그 이사회에 참여한 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통상 하여튼 1억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러게요. 1억보다도 한참 적은 액수. 그래서 야 대기업 사회 인사한다 그러면 돈 많이 받는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는 했던 사람들이. 지인은 모 은행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예.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두어 달에 한 번 나가기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인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그 액수도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잖아요. 거마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 4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거는 어쨌든 이사로서 명목이 그래. 아, 책임을 그렇지. 지고 왜냐면 책임감. 이사회에서의 그 사회이사 책임 낸 결정이 혹시 나중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 있으니까 법적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도덕적 그런-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 보상을 준다. 보상을 주는 거지만 네. 이렇게 대한통운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 이게 1년 5개월 제가 갖고 있는 통념과 제가 경험 측에서는 조금 액수가 많다고 여겨지는데 물론 사회이사를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아마 2개인가 3개까지 할 수는 있는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그 겸직을 최대한 겹치기 근무라든지 겸직을 최대한 아주 그냥 맥시멈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것도 2년 했는데 1억 2천만 원. 아니 초빙연구위원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이거는 정말- 2년이니까 이제 이건 연 6천만 원 정도긴 한데. 네, 6천만 원이면은 예. 아니 초빙연구위원 일반 시간 강사를 갑자기 떠올리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가갖고 이러저러한 뭐
쓰임새가 많았다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이 브로드캐스팅 사회이사 관련해서 혹시 당시에 이 회사의 투자 유치나 상장 등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뭐 일각의 의심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은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브로드캐스팅 사회이사도 이게 한 1년 4개월인데 한 5천만 원. 뭐 이 액수는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대 역시 그 특임 교수, 객원 교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늘 네. 짜다는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입증됐어요. 예.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 교수 1년 여기 재직했는데 3,120만 원 이것도 큰 액수입니다만 네, 큰 액수입니다. 이분이 받은 다른 데에서의 그 보수에 비하면 네.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물고 물리듯 기간이 겹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초빙연구위원을 하면서도 사회이사도 하면서도 뭐 특임 교수도 하면서도 야 이분은 몸이 정말 손오공도 아니고 곳곳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나 싶은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겹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네. 거는. 그러나 전직 차관으로서 영향력이 있고 꽤 앞으로도 혹시 또 이런 분들은 언제 또 장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맥시멈의 소득을 올렸다. 이게 그래서 이번 그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혁원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증인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 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환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자료를 밝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문어발식 사회이사라고 비판을 했네요.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